DNA가 이 생명체의 그 암호를 담고 있는,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물질이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한 2% 정도에 불과한데 나머지 98%의 모르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이제 생명이 신비로운 거죠.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그 어떻게 보면 망망대해, 전부 모르는 건데 그 망망대해에서 어떤 그 클루 하나를 발견해 갖고 이 자연의 신비, 비밀을 탐구해 나가는 데서 희열을 느끼고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뭔가 앞으로 이런 새로운 세계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공부도 하시고 미래에 대한 어떤 플랜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 김빈메리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이 많이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 강연을 이제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에 한 절반 정도는 저희 분야의 어떤 문제들이라든가 어떤 그 전체적인 그림들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뒷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바이올로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근에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라든가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포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 상피세포라든가 근육세포라든가 혹은 신경세포 다 다르잖아요. 그 다 다른 세포들이 왜 서로 다르게 생겼고 다른 기능을 하는가? 그런 운명들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관심입니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사실은 큰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다 답할 수는 당연히 없죠. 그래서 제가 가장 그 중에서도 답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아주 기초적인 근간이 될 수 있는 어떤 질문이라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은 이 세포의 운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RNA라는 그 유전 물질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제 이런 질문들입니다. 이것도 역시 사실은 작은 질문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마 평생 해도 다 답하지는 못할 그런 질문입니다. 먼저 이제 세포인데요. 세포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라는 것은 당연하게 우리가 이제 현대 생물학을 접해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사실 한 300년 전에 사람들한테 이걸 물어봤으면 엄청나게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눈에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세포는, 일반적인 세포들은. 근데 이제 그 모든 그 학문적인 그 발전의 돌파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그렇듯이 이 세포 이론이 정립이 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기술적인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어요. 뭐냐면은 바로 우리 모두 아는 현미경이죠, 현미경. 별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렌즈 2개 세트로 갖다 놓고 이 크게 확대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로버트 훅이라는 사람이 17세기에 콜크 조각을 이렇게 가늘게 썰어서 현미경 밑에 놓고 봤더니 이런 격자 같은 구조가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이것이 생물체의 어떤 기능적인 단위일 것이다 라는 생각은 사실은 못했죠. 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발전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세포에 대한 관찰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은 세포가 그 우리 몸의 구조적인 단위이고 또 기능적인 단위이고 또한 유전의 단위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세포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부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죠. 그 근육세포도 있고 혈구세포도 있고 다양한데, 누가 보나 굉장히 다른데요. 실제로 이 세포들 안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틀린 얘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일부 세포들은 조금 다르기도 하니까. 예를 들어 생식세포는 유전자의 절반만 가지고 있고 또 면역세포에서는 일부 유전자를 재조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예외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유전 정보가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포들의 구조나 기능은 다 달라요.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 제시했던 문제로 돌아가서 왜 이런 세포들이 서로 다를 것인가? 네,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유전자의 그런 특징을 결정하는 게 뭐냐 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놓고 났더니 이제 결국은 그거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은 gene의 프로덕트, 그러니까 그 유전자의 산물들이 세포의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유전자의 산물이 뭐냐 하면은 DNA 자체가 아닙니다. DNA는 유전자고요. DNA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DNA로부터 나온 물질들이 만들어져서 나온 물질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면 어떤 물질을 만드느냐 하면은 RNA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DNA의 역할은 뭐냐면 RNA 만들어주는 거예요. RNA 만드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RNA는 그럼 뭐 하는 거냐 하면은 요거는 이제 그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DNA는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를 담고 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말도 틀립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나중에 그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고요. 그 근육세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육을 만드는 유전자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신경세포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다면 그거는 그 이용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세포 종류마다 자기가 원하는 그 세트의 유전자를 사용을 해서 유전 산물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어떤 산물이 만들어지느냐가 그 세포를 결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알고 나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유전자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면 어떤 세포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런 생각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요. 최근까지 이게 정말 가능하다라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물론 아주 수십 년 전부터 이게 가능하다라는 증거들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초파리의 다리에다가요 눈을 만드는 유전자 하나를 이렇게 발현시키도록 유전산물을 만들도록 해주면 초파리 다리에서 눈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개구리 있잖아요. 개구리의 체세포에서, 그러니까 상피세포를 하나 꺼내서 거기 있는 핵을 꺼내가지고, 그러니까 유전자를 꺼내서 개구리 난자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주면은 그 핵이 유래한 그 개구리하고 똑같은 개구리 클론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 정보들을 종합해서 보면 유전자가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세포가 만들어지느냐가 다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런 그런 예들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마음대로 모든 세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죠. 근데 그게 아주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진 계기는 바로 2006년에 나온 셀에 나온 논문이었습니다. 신야 야마나카라는 사람이 일본의 교수인데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은 상피세포를, 그러니까 피부에서 세포를 조금 떼가지고 이건 완전히 이제 어른 세포가 돼버린 그런 세포거든요.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 줄기세포에서 사용되는 유전자를 이제 넣어줬어요. 억지로 유전산물이 만들어지도록. 그랬더니 그게 그 줄기세포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역분화 줄기세포 혹은 Inducible Pluripotent Stem Cell 혹은 iPS라고 부르는데, 이제 기존에 저희가 2006년 이전에 많이 이용이 됐던 어떤 줄기세포들이 난자를 이용해서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들도 있었고 실패율도 엄청나게 높았고 뭐 이런 문제들에 비해서 이거는 그냥 환자가 스스로의 세포를 꺼내서, 상피세포를 꺼내서 거기다 유전자만 집어넣어주면 배아 줄기세포와 거의 유사한 그런 세포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근육세포고 신경세포고 뭐 원하는 세포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 기술이 완벽한 건 아니에요. 아직은 여기까지 가는 과정에 그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 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이것들이
그 암세포로 잘못 바뀌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원하는 만큼 충분한 양의 그런 그 세포들이 분화된 세포들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이론적인 또는 그 기술적인 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iPS 기술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또 그래서 작년에 노벨상이 이 분야에 이제 주어졌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어떤 산업적인 의미도 굉장히 크죠. 의학적인 의미도 크고. 근데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아주 근본적인 어떤 질문에 대답을 한 거는 그 유전 산물이 세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예이기 때문에 생물학자들이 이걸 보고 굉장히 이제 흥분하고 좋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들이 이제 보여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유전 산물을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다시 깨달은 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DNA로부터 이 전체 그 유전 산물을 어떤 산물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세포의 운명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 어떤 유전자가 어떤 시기에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는지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세포의 운명을 결정하고 싶으면 이 과정을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사실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부족하거든요. 많은 원리들을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생물학자들이 그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랩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몇 가지 이제 그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DNA makes RNA makes protein이라는 센트럴 도그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즉 DNA로부터 RNA가 만들어지고 이 RNA는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매개체이다. 이런 이론이죠. 근데 실제로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많은 RNA가 실제로 이 단백질 만드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RNA들이 사실은 세포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이 발견됐어요. 먼저 이제 그걸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RNA가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름도 비슷하지만 얘네들은 구조적으로도 이제 비슷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거 전체 이제 그림인데 이게 RNA거든요. 이 RNA는 그 당, 오탄당하고 그다음에 베이스 구조하고 그다음에 그 오탄당을 연결시키는 포스포다이에스테르 본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큰 그 구조의 틀인데 DNA와 RNA가 굉장히 비슷해요. 전체적인 구조는 거의 똑같은데 차이점이라면 먼저 그 RNA는 이 오탄당에 이 하이드록실 그룹이 있습니다. 이 포지션에. 그래서 이게 라이보즈라고요. DNA 경우는 여기 옥시전이 하나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걸 디옥시라이보즈라고 부릅니다. 이름도 DNA의 이름도 여기서 나온 거죠. 디옥시라이보뉴클레이크 애시드라고 해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차이는 이 염기 중에 하나입니다. 염기 중에서 DNA에 있는 타이미딘이 RNA에서는 유라실로 취한돼 있고 사실은 거의 똑같은 구조인데 메실 그룹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차이는 뭐냐면은 DNA는 모두 아시다시피 더블 헬릭스잖아요. 근데 RNA는 싱글 스트랜드입니다. 단일 나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마음대로 또 꼬여가지고 아주 복잡한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싱글 스트랜드로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복잡한 구조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적인 특징들 때문에 RNA는 DNA보다 훨씬 불안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연구하기가 좀 어려워서 사실은 연구가 조금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RNA는 이런 복잡한 구조를 이제 단순할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는 다양한 구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RNA가 굉장히 버서타일한 분자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보면은 이 RNA의 그 염기 서열 또는 구조 때문에 DNA하고도 결합할 수 있고 또 RNA하고도 결합할 수 있고 혹은 단백질 혹은 작은 대사산물들하고도 결합할 수 있는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퀀스에 따라서 다 다르죠.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종류의 RNA들이 발견이 됐는데 각각 기능으로 분류를 해보면 처음에 말씀드린 케이스처럼 그 인포메이션 캐리어, 그러니까 DNA로부터 정보를 프로틴 합성하는 내로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거 이외에도 이렇게 스캐폴드를 만들어서 구조적인 지지대를 만들어줘서 거기 다른 물질들이 와서 붙어서 큰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혹은
엔자임, 그러니까 효소로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RNA 바이러스들 경우에는 이 그 자체가 제놈으로서 유전체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죠. 자, 근데 이제 저희가 더 관심이 있는 부분은 마지막, 이게 일부러 색깔 칠해놓은 부분인데요. 라이보 레귤레이터라고도 부르는 그런 기능인데 RNA가 다양한 조절 기능을 수행을 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많은 그 라지 스케일 데이터들이 지놈 프로젝트의 일부 혹은 그 후속 사업으로서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한 팬텀 프로젝트가 있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들도 뭐 엔코드라든가 혹은 에피메트릭스에서 시행한 그런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연구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좀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된 건 뭐냐면요. 저희 유전체의 많은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전사돼서 RNA를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실제로 우리 유전체에 사실은 2% 정도만 단백질을 직접적으로 그 단백질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98%는 왜 트랜스크립션이 되느냐, 전사가 되느냐, 왜 RNA를 만드냐, 뭐 이런 문제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그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거든요. 그 중에서 단백질을 실제로 만드는데 이용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부분, 여기 좀 키 큰 부분, 이런 부분들 뿐이고요. 나머지는 사실은 단백질 직접 못 만들고요. 뿐만 아니라 이 유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굉장히 많은 유전자들이 사실은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단백질을 못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많은 RNA들이 도대체 왜 만들어지느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생기죠. 이렇게 단백질을 못 만드는 RNA들을 논코딩 RNA다 해서 ncRNA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저희가 이거를 종별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요. 인간의 경우는 전체 그 지놈 중에 98%가 논코딩 DNA고요. 반면 박테리아들은 저희보다 훨씬 뭔가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어떠냐면 이게 뭐 한 10% 미만이 실제로 그런 부분이고, 대부분의 유전자들이 단백질을 만드는 데 쓰이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뭐 제일 먼저 들 수 있는 생각은 우리가 박테리아보다 못하냐, 열등하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충분히 뭐 가능한 얘기죠, 사실은. 인간이 뭐 더 우등하다든가 뭐 이런 개념은 사실 인간 중심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은 박테리아가 저희보다 사실은 에너지 측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생물체고요. 저희 경우는 단백질도 못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양의 DNA를 저희 몸 그 각각의 세포들에서 계속 합성을 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을 도대체 왜 하느냐? 에너지 측면에서만 생각하면, 혹은 단백질 유전자만 중요하면 절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에너지 낭비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DNA 부분을 단백질을 못 만드는 그에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뭔가 이 안에 유용한 정보들이 숨어 있지 않을까. 전부는 아닐지라도 일부는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완전 정크다, 쓰레기다 이렇게 오랫동안 사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분석을 더 지놈 프로젝트 하고 나서 보니까 생각보다 단백질 만드는 부분이 생각보다 더 적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제 나머지 부분에 뭐가 있느냐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랩에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들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그 DNA를 단백질을 못 만드는 DNA 그 부분에 관심이 있는데, 그 단백질을 못 만드는 부분에 있는 그 논코딩 RNA 중에서 한 가지 예가 이런 그 마이크로 RNA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RNA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해온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그 전에 저희가 이제 그 일을 하게 된 좀 계기가 된 어떤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그 스몰 RNA, 마이크로 RNA인 스몰 RNA의 일종이고, 이제 저희가 크게 봐서는 스몰 RNA라고 그냥 부르는데요. 이 스몰 RNA들이 관련된 현상이 사실 보고가 된 거는 1990년대부터입니다.
물론 그때 스몰 RNA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스몰 RNA 관련된 현상들이 보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꽃 아시죠? 페튜니아 꽃에서 이제 조르젠슨이라는 사람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었냐면 꽃 색깔을 좀 다르게 하는 이런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꽃 색깔을 나타내는 색소를 추가적으로 페튜니아에 집어넣습니다. 예상은 뭐냐면 유전자 추가로 넣었으니까 색깔이 더 진해지겠지. 근데 거꾸로 이 색깔이 약해지거나 오히려 얼룩덜룩해지고 이상한 현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 현상이 나중에 이름을 붙여지기를 포스트 트랜스크립셔널 진 사일런싱. 알고 보니까 스몰 RNA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 뒤에 사실은 연구를 접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좀 안 됐죠. 사실은 계속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아주 기념비적인 연구는 뭐냐면은 1993년에 그러니까는 정확히 이제 그 20년 전에 빅터 앰브로스하고 게리 루브쿤이라는 사람들이 하버드에서 있었어요. 근데 특히 빅터 앰브로스 랩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은 요 꼬마 선충 혹시 아시나요? 이게 커 보이지만 사실 1mm 정도 되면 아주 작은 선충입니다. 꼬마 선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선충이 원래 그 유충에서부터 성충으로 커가는 과정이 일정한 시기가 있거든요. 그 과정을 조절하는 그런 유전자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그 유전자 어떤 부분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꼬마 성충이 제대로 발생을 못하고 유충 상태로 계속 머무는 거예요. 반복해요. 그 성충이 완전히 안 되고 그 중간 단계에서 자꾸 반복을 해요. 그래서 정말 이상하다. 이 안에 무슨 유전자가 있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작은 RNA를 만드는 유전자였다라는 것을 이제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셀에 논문을 냈어요. 그리고 이제 루브쿤 랩은 사실은 여기 영향을 받아서 그 RNA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를 조절하는지를 밝혀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게 굉장히 좋은 페이퍼들이에요. 지금 읽어봐도 정말 훌륭한 논문들인데 그쯤 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관심이 생겨서 달려들어서 연구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완전히 거의 무시됐습니다. 생물학계에서. 이 꼬마 선충 연구한 사람들은 계속 관심을 가지기는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벌레에서 일어나는 좀 특이한 유전 현상쯤 되려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치부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루브쿤이 1998년에 두 번째 마이크로 RNA를 발견을 했고요. 그래도 여전히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졌고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 98년에 또 있었는데 이제 앤드류 파이어하고 크랙 멜로라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도 역시 CL레강스를 갖고 일을 했는데 센스하고 엔타이 센스를 같이 넣어주는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세 종류를 비교를 했는데 아주 재밌게도 센스와 엔타이 센스보다 센스 엔타이 센스가 다 들어가니까 갑자기 억제가 엄청나게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더블 스트랜드 RNA가 센스와 엔타이 센스가 들어갔으니까 더블 스트랜드가 생기거든요. 상보적인 결합을 해서.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어떤 걸까 이제 굉장히 궁금해졌죠. 그래서 어쨌든 그 논문을 갖다가 이제 사실 굉장히 디스크립트한 논문인데 그거를 네이처에다 98년에 이제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그러면 비슷한 일을 더블 스트랜드 RNA를 넣어서 유전자 억제하는 일을 다른 데서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98년부터 2001년까지 너도 나도 달려들어서 뭐 이스트에서도 해보고 드로소필라, 플랜트, 트리파노좀까지 사람들이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CL레강스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굉장히 그 진핵생물에서 다 일어나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사람들이 그다지 억날리지 안 하는 하지만 중요한 발견이 하나 있었는데 데이빗 볼컴 박사님이라고 영국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오래전부터 이 포스트 트랜스크립셔널 진 사일런싱을 연구를 하고 계셨어요. 바이러스에 의해서 유도되는 어떤 유전자 억제라든가 이런 것도 연구를 하시고 계셨고 그 과정에서 뭘 발견하셨냐면은 비슷한 유전자가 이렇게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원래 있던 유전자까지 억제가 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작은 RNA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셨어요. 아주 간단한 논문인데 이게 사이언스에 나왔고요. 근데 이제 이 결과를 보고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혹시 이때 여기 발견한 이 사이즈가 비슷한데 이 RNA와 이것과 다 뭔가 연결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2000년 정도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추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적인 브레이크스루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이때 이제 RNAi라고 부르는 더블 스트랜드 RNA를 넣어서 유전자를 조절하는 그런 현상 또는 기술을 여러 종에서 시도를 해서 성공을 했는데 유난히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포유류. 사실은 포유류에서 제일 하고 싶은데 실험하고 싶은데 포유류에서 안 됐어요. 이게 이유가 있는데 포유류는 이 길다란 더블 스트랜드 RNA가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 이거를 이 바이러스가 감염한 걸로 착각을 합니다. 바이러스 그 감염에 대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게 면역 반응이 좀 심하면 세포가 아예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중 나선 RNA를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탐 투슐이라는 사람이 한 일은 뭐냐면은 이 길다란 더블 스트랜드 RNA를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요 사이즈 혹은 이 사이즈로 이렇게 짧게 잘라갖고 그거를 넣어줘 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면역 반응은 안 일으키고 그러고 유전자 억제만 아주 잘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siRNA라고 부르게 됐고, 요 siRNA를 이용한 실험이 이제 지금까지 수많은 실험실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때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이 연구를 하던 그룹들, 몇몇 그룹들, 탐 투슐이라든가 필립 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실험실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은 스몰 RNA를 클로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때 여기서 발견된 마이크로 RNA하고 똑같은 마이크로 RNA가 사람한테도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RNA들이 당시는 스몰 템포럴 RNA라고 불렀는데 이 RNA들이 CL행항스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고 모든 진핵생물에서 보존이 된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조절 물질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많은 종에서 이런 스몰 RNA들이 발견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 경우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넣어주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RNA가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밝혀졌죠. 마이크로 RNA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제 다른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일반적인 인트로덕션으로서요. 마이크로 RNA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작은 RNA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 RNA 중에 하나인 미루1을 예로 들어서 보여드리면 여기 한 22뉴클레오타이드 정도 단위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그 마이크로 RNA는 꼬마선충과 초파리와 사람에서 모두 보존이 돼 있습니다. 베이스 하나만 차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에서도 아주 어번던트한데, 예를 들어서 인간의 경우에는 우리 유전자상에 1000개가 넘는 마이크로 RNA 유전자들이 흩어져 있고요. 마이크로 RNA들은 어떤 식으로 작용하냐면 다른 메신저 RNA에 붙어가지고 그것들을 분해시키거나 혹은 단백질 합성을 저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특정한 유전자들을 조절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단백질 만드는 유전자들의 대부분이 마이크로 RNA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마이크로 RNA가 여러 개고 그것들이 또 콤비네이션으로 작동하고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적어도 동물에서는 발생과 질병에 관련된 경로들에서 이제 간섭 안 하는 데가 없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아주 일반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유전 물질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RNA 연구에 있어서 어떤 이슈들을 6개로 한번 묶어보면 마이크로 RNA들을 찾는, 그러고 어떻게 발현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로 RNA가 어떻게 생성되면서 또 제어되는지 이런 연구들도 있고, 마이크로 RNA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기전에 대한 연구 혹은 생물학적 기능에 대한 연구, 조금 더 응용에 관련해서는 마이크로 RNA 기반에서 유전자 간섭 기술 개발하는 거라든가 혹은 인간 질환과의 관련성 혹은 치료제로서의 개발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저희 랩에서는 조금씩 이제 손을 대기는 했는데 주로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마이크로 RNA가 어떻게 생성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기초 연구였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긴 좀 뭐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생물학 연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드리면은요. 마이크로RNA가 그럼 어떻게 작용하는가 분자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마이크로RNA는 기본적으로 유전자 억제 현상, 진 사일런싱에 있어서의 어떤 그 가이드로서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유전자가 억제가 되어야 될지를 결정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마이크로RNA는 혼자 기능하는 건 아니고 아고라고 부르는 단백질을 포함해서 몇 가지 단백질하고 이런 복합체를 구성을 하는데, 그래서 이 복합체 전체를 리스크라고 부르고요. 이 리스크가 메신저 RNA, 타겟이 되는 메신저 RNA에 가서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베이스 페어링을 통해서 결합을 해가지고 그 mRNA가 분해되도록, 그리고 단백질이 못 만들어지도록 이제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결합해서 직접적으로 mRNA를 절단해주는 역할도 하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그 효과를 나타냅니다. 단백질이 여기서 못 만들어지도록 하는 거죠. 어떤 특정 유전자로부터.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가 이런 현상을 알고 있으면 아주 이게 그 펀더멘털한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마이크로RNA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억제하고 싶은 유전자가 있으면 이 억제하고 싶은 유전자의 상보적인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이크로RNA를 합성을 해가지고 화학적으로 합성을 해서 세포 안으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 유전자만 선택적으로 억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기술적으로도 잘 이용이 되고 이것을 RNA 간섭 혹은 RNA 인터피어런스 혹은 RNAi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RNA는 그러면 도대체 뭘 하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 10년 전에는 답하기가 비교적 쉬웠는데 요새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안 하는 게 거의 없고 간섭 안 하는 게 없으니까 여기저기 이제 작동하는 경우들을 대려면 한두 끝도 없어서요. 그래서 이제 그냥 하나 저희 랩에서 한 일을 말씀을 드리면 이 경우는 초파리를 이용한 실험인데 이게 야생종 와일드 타입이고요. 이게 정상 조파리고, 그 다음에 이 조파리는 마이크로RNA 8번 마이크로RNA가 없어진 조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성체인데 똑같은 발달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초파리가 훨씬 작죠. 이쪽 정상 조파리보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마이크로RNA가 하는 역할은 그 말하자면 지방세포 같은 그런 조직이 있어요. 그 이 초파리 안에 그 지방세포 안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한참 성장기일 때 지방세포 안에서 그 성장을 막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 지방세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성장에. 그래서 이제 제때 못 자라가지고 이렇게 성체가 되어서도 이렇게 작은 초파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예고요. 굉장히 다양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슈는 뭐냐면은 이 마이크로RNA들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주 잘 조절이 돼야 돼요. 엉뚱하게 너무 많이 만들어진다든가 적게 만들어지면 암이 되거나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보시면 여기 이 경우는 그 지브라피쉬 그 송사리 같은 그런 그 물고기인데 이것이 그 사실 유전학이라든가 혹은 그 발생에 대한 재료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마이크로RNA들이 어디서 발견되는지를 염색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요 진한 군청색 부분이 마이크로RNA가 만들어지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은 마이크로RNA 124번 경우는 요 부분이 이렇게 진하죠. 이게 뭐냐면은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대뇌하고 척수 부분을 염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요거는 그러니까 그 신경세포에서 선택적으로 발현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요 점처럼 보이는 얘가 뭐냐면은 물고기 간이에요. 간에서만 이렇게 만들어지고, 얘는 뭐냐면은 그 요 부분은 근육세포입니다. 요 턱 근육을 포함해서 근육세포만에서 아주 선택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렇게 선택적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있는 건 아니고 보다 넓게 분포하는 것들도 있지만 각각의 마이크로RNA들이 정해진 위치에서 제대로 만들어지면 지지 않으면 이제 발생이 제대로 안 되거나 돼도 질병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궁금했던 거는 도대체 마이크로RNA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조절되느냐, 이런 부분에 처음에 이제 관심이 있었죠.
이 모델은 뭐냐면은 이 마이크로 RNA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마이크로 RNA가 만들어지기 전 단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지려면 먼저 이 RNA가 합성이 돼야 되는데 이제 초기에는 이 합성되는 과정이 RNA 폴리머레이즈 3라는 효소가 이제 하는 걸로 생각을 했고 굉장히 작은 조각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요것만 연구가 초기에는 주로 됐으니까요. 근데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마이크로 RNA가 사실은 굉장히 긴 RNA로 이렇게 합성이 되고 요게 이렇게 헤어핀 같은 모양의 구조를 만들고요. 그런 것들이 두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절단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절단돼서 이 작은 RNA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각각의 과정들이 이렇게 핵 안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이거를 이제 밝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한 일은 물론 이제 저희가 그 손이 적었기 때문에 학생들이랑 할 수 있던 일은 그래도 이제 좀 포커스해가지고 가장 저희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위주로 일을 했어야 되는데 당시에 이제 요 핵 안에서 일어나는 이 과정을 제어하는 혹은 매개하는 그런 단백질들이 뭐가 있는지 이제 그걸 찾는 일을 했고 그래서 이제 찾은 것이 드로샤라는 단백질이고요. 이것이 이 마이크로 RNA의 전구체를 마이크로 RNA 중간 전구체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발견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뒤에도 쭉 일을 했고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필드에 많은 분들이 일을 해서 이 경로에 대해서 이제 많은 것들이 밝혀졌고 이제 사실 기본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 경로가 어떻게 조절되는가, 각각의 마이크로 RNA들이 왜 어떨 땐 많이 만들어지고 조금 만들어지고 억제되고 활성화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대답할 차례입니다. 기본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마이크로 RNA 유전자가 먼저 RNA 폴리머레이즈 2라는 효소에 의해서 3가 아니고 2라는 거를 이윤태 박사가 밝혔고요. 그래서 이제 프리커서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그 RNA가 드로샤와 그 보조인자인 DGCR8에 의해서 절단이 돼서 작은 헤어핀을 만들고 그것이 이제 세포질로 이동이 되면 다시 한번 절단이 돼서 그래서 이 작은 RNA 이중나선이 만들어지고 그 중에서 한 조각이 선택이 되면 이 리스크로 들어간 그 성숙한 마이크로 RNA가 만들어진다라는 것들을 밝혀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일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왜냐하면 약간의 그래도 나름의 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이전에 저희가 찾은 거가 마이크로 RNA가 이렇게 변형되는 그런 경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RNA의 한쪽 끝에 추가적인 베이스들이 쭉 달리는 그런 변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게 마이크로 RNA 조절에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묻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은 이 메신저 RNA, 단백질 만드는 RNA를 포함한 다른 RNA에도 이런 변형들이 중요한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생물학 하시는 분들이 1학년 교과서에서 혹은 이미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시다시피 메신저 RNA는 캡을 가지고 있고 3' 엔드에 폴리 A 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데노실 그룹이 쭉 달려 있어요. 자, 근데요, 실제로는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3' 엔드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뭘 모르냐면 이 메신저 RNA의 그 폴리 A 테일이 실제로 얼마나 긴지 아무도 몰라요. 사실 그게 길고 짧고가 유전자 조절에 중요하다는 사실이 보고가 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왜냐? 이 폴리 A가요, 이제 수십 개 이상 이렇게 길게 만들어지는데 호모폴리머릭 시퀀스는 시퀀싱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퀀싱이 안 돼요. 호모폴리머릭 시퀀스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실제로 이제 시퀀싱이 안 돼 있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 시퀀싱을 폴리 A 테일을 지노마이드하게 해보는 그 방법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거는 여기가 폴리 A가 있으면 혹시 그 뒤에 뭐 또 다른 것들이 실제로 있는가? 모두 다 폴리 A 테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마는데 혹시 그 뒤에 또 뭐가 있지 않을까? 혹은 그 중간에 뭐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질문에 답을 하려고 저희가 이제 이 시퀀싱하는 방법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바이오인포메틱스 하는 친구들이랑 시퀀싱하는 분들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이런 그 새로운 메소돌로지 개발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상당히 재미있는 결과들을 얻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로 RNA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최근에는 사실은 마이크로 RNA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어떤 그 논코딩 RNA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런 연구들을 쭉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RNA들이 혼자 기능하는 게 아니고 항상 파트너들하고 같이 다닙니다. RNA에 적당한 파트너가 있어야 돼요. 단백질들이 있어야 됩니다. 선택적으로 어떤 파트너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단백질 파트너들이 도대체 뭔지 RNA 바인딩 프로틴들 혹은 RBP들에 대한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이용하고 있는 시스템은 메멀리언 셀들, 포유류 세포주뿐만 아니라 이제 초파리를 이용한 연구들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RNA 바인딩 프로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재밌는 결과들을 얻고 있는데 요거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러니까 RNA 바인딩 프로틴들이 생각보다 알려진 것들이 별로 없는데 굉장히 많을 거라는 예측은 가능합니다. 사실은. 별로 연구가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RNA 바인딩 프로틴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혹은 애노테이션 하는 것들은 기존에 알고 있는 그 RNA 바인딩 도메인, 모티프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RNA 바인딩 프로틴으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안 갖고 있으면 RNA 바인딩 프로틴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험적으로 저희가 한번 동정을 해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세포에다가 UV를 쪼여요. UV를 쪼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RNA와 단백질 간의 크로스랭킹, 코밸런트 본드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폴리 A 테일을 이용을 해서 그 컴플리멘터리한 올리고 DT로 풀다운을 해가지고 요것들을 선택적으로 얻은 다음에 RNA 분해시키고 단백질들을 전부 모아서 LC-MS를 돌려보면은 이제 저희가 그걸 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은 단백질들을 얻게 됐는데 555개의 마이크로 RNA가 이 경우에는 엠브리오닉 스템셀이고요. 그러니까 배아 줄기세포고 거기서 555개의 단백질들이 RNA에 결합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숫자고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 중에서 알려진 RNA 바인딩 도메인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존에는 RNA에 결합해서 기능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사실 RNA 월드가 생각보다 굉장히 넓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고 이제 실제로 그런 예들을 살펴보면 생각지도 못한 그런 활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클레어 임포트 리셉터라든가 ER 멤브레인 프로틴이라든가 심지어는 유비키틴 라이게이즈 같은 그런 액티비티를 가진 RNA 바인딩 프로틴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어떤 기능을 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방금 보여드린 부분은 프로테오믹스 그룹하고 저희가 콜래보레이션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작년부터 IBS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분들 몇 분 모셔가지고 이제 또 앞으로 리크루트를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인포메틱스 하시는 분도 있고 프로테오믹스 하시는 분도 있고 스트럭처럴 바이올로지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케미스트리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지네틱스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같이 머리를 이제 맞대고 사용하고 있고 가능하면 기존에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방법들을 개발을 해서 그걸로 그 어떤 새로운 기존의 질문이든 어떤 새로운 질문이든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다양한 전공 가지신 분들이 모이니까 굉장히 다양한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이 생기고 있어서요. 이제 재밌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기존 멤버들과 현재 멤버들 그리고 이 일을 가능하게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혜리 교수님께서 오늘 와주셨는데요. 여성 과학자분이라서 큰 관심을 갖고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연구 분야에 있는 연구원으로서 큰 이제 차분히 설명해 주시는 그런 모습의 열정적인 모습에 영감을 받아서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연구에 매진하고자 생각했습니다. 역시 기대했던 것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 또한 이제 그 대부분 대중 강연이었는데 그 마이크로 RNA라는 분야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쉽게 전문가부터 이제 학생들까지 굉장히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까지 제가 배울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강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생겨나서 어디로 가는지 그 주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은 우리 별에게서 찾을 수가 있어요.